500만 원을 넣었는데 3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퇴직금 2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까지 날렸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계좌에 마이너스 8천만 원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투자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지금부터 이 선물 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화면 아래쪽에 숫자들이 흘러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원유 선물 얼마, 금 선물 얼마 이런 식으로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뭔가 싶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가격도 아니고 금은방에서 금반지 사는 가격도 아닌데 왜 따로 표시를 해놓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 숫자가 실제 가격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씨앗이 되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선물 거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농사를 짓던 사람들과 장사를 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쌀값이 좋았는데 막상 수확해서 팔려고 보니까 값이 반 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쌀값이 2배로 뛰어버리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미리 가격을 정해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 대표님이 계십니다. 치킨 한 마리를 18,000원에 파는데 닭 한 마리 원가가 10,000원이에요. 양념이랑 튀김기름이랑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한 마리당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조류 독감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닭값이 2배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 한 마리 팔아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대표님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치킨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가게 월세에 직원 월급에 전기세까지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한 달에 몇백만 원인데 마진이 사라지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고민 끝에 이 대표님은 닭을 납품하는 양계장 사장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닭 100마리씩 가져갈 건데요. 지금 가격 그대로 1년 내내 유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계장 사장님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치 거래처가 확실하게 잡히는 거니까요. 닭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셈이니까 수락을 합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바로 이게 선물 거래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조류 독감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닭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동네 다른 치킨집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옆 골목 호프집은 닭값 때문에 치킨 메뉴를 아예 빼버렸고 맞은편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이 뚝 떨어져서 결국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가게는 멀쩡합니다. 여전히 예전 가격에 닭을 받고 있으니까요. 손님들은 다른 데보다 싼 이 대표님 가게로 몰려들었고 오히려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역할입니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내면 사고가 나도 큰돈 들이지 않고 수리할 수 있잖아요. 선물 거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격이 요동치는 사고로부터 내 사업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이 대표님은 닭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미래 가격을 미리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양계장 사장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닭값이 떨어질 위험을 없앤 거니까요. 서로 윈윈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죠? 실제로 지금도 항공사들은 기름값 변동을 막으려고 연료 선물 계약을 맺고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갑자기 변하는 걸 막으려고 달러 선물을 활용합니다. 농민들도 농산물 선물로 수확철 가격 폭락을 대비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위험을 줄이려고 쓰는 거라면 선물 거래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선물 시장에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치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직장인 한민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닭 한 마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닭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분명히 닭값이 오를 거야. 지금 미리 사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한민수 씨는 석 달 뒤에 닭을 지금 가격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삽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예상대로 닭값이 크게 올랐어요. 한민수 씨는 닭이 필요 없으니까 실제로 닭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계약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싼 값에 사기로 한 권리를 비싼 시장에 파는 거니까 그 차액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로 돈을 버는 기본 원리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미래에 팔기로 계약을 맺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방향만 맞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선물 거래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 레버리지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레버리지가 뭐길래 그런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이 단어 하나가 평범한 직장인을 하루아침에 억대 빚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레버리지가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에서는 이 빚을 합법적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려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선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증권사가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배 레버리지입니다. 어떤 상품은 20배까지도 가능해요. 500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짜리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적은 돈으로 큰 판을 벌일 수 있으니까 솔깃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양날의 검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박성호 씨라는 분이 원유 선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하나가 1억 원어치인데 증거금은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0배 레버리지죠. 박성호 씨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넣고 원유 선물을 샀습니다. 며칠 뒤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투자금 500만 원 대비 500만 원 수익이니까 수익률이 100%입니다. 투자금이 2배가 된 겁니다. 불과 며칠 만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하루만 해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유 가격은 하루에도 몇 %씩 출렁이는 게 일상이거든요. 국제 정세가 요동치거나 갑작스러운 뉴스가 터지면 10% 이상 움직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방향만 잘 맞추면 아침에 500만 원이었던 계좌가 저녁에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상을 품게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월급 몇 달치 모아서 넣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박성호 씨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해볼게요. 원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500만 원 손실이에요. 박성호 씨가 넣은 돈이 딱 500만 원이었으니까 투자금 전액이 증발한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00%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유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500만 원 빚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30% 폭락하면 3,000만 원 손실이에요. 500만 원 넣었다가 2,500만 원 빚을 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고 자동차가 안 다니니까 기름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저장 탱크는 꽉 찼고 더 이상 넣어둘 데가 없으니까 가격이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기름을 가져가면 오히려 돈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원유 선물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렸어요. 어떤 분은 2천만 원을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1억 5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전 재산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2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침에 눈 뜨고 핸드폰 켰는데 계좌에 마이너스 1억이
찍혀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걸 보내거든요. 손실이 커지고 있으니까 돈을 더 넣으시라는 경고입니다. 안 그러면 강제로 계약을 정리해버리겠다는 통보죠. 이때 투자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돈을 넣어서 버틸 건지 아니면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 빠질 건지 냉정하게 생각하면 손실을 끊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여기서 나가면 손해만 확정이잖아.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 받고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져도 손실은 몇 배로 뛰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청산해버려요. 그것도 가장 불리한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금속 가격이 연일 오르니까 이거다 싶어서 뛰어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너도 나도 선물 계약을 사들였죠.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며칠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수천 명이 순식간에 파산했어요. 어떤 분은 1억을 넣었다가 5억 빚을 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걸까요?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워주는 마법의 도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마법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수익이 20배가 되는 것처럼 손실도 20배가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투자금보다 훨씬 큰 빚을 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는 걸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이 돈을 잃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이 30에서 40%에 달한다고 해요. 그나마 수익을 내는 한 명도 대부분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취미로 하거나 한탕을 노리고 덤비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손해를 봅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선물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100만 원을 벌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100만 원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은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투자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럼 내 상대방이 누구일까요?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 수십 년 경력의 전문 트레이더들,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슈퍼컴퓨터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백억 원짜리 리서치팀을 운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정보원을 두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심지어 농산물 선물을 위해 기상 예보까지 체크해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뉴스 보면서 금값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를 끝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어떤가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잠깐 핸드폰으로 차트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정보의 양도 분석 능력도 시간도 비교가 안 돼요. 이건 프로 권투 선수랑 동네 아저씨가 링 위에서 붙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하죠.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개인 투자자의 적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은 마음먹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당장 가격이 떨어져도 기다리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선물은 계약의 만기가 있거든요.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 기간 안에 가격이 예상한 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선물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크게 출렁거려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3%만 움직여도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10%, 20% 움직이는 게 별일 아닙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걸려 있으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때 핸드폰 확인하니까 계좌가 반토막 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정윤희 씨라는 분이 300만 원으로 선물 거래를 시작했어요. 첫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신이 나서 투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두 번째 달 시장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냉정하게 손절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에 버텼어요. 손실이 300만 원으로 불어나자 물타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을 더 넣은 거예요. 결과는요? 처음에 3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반년 만에 2천만 원 빚이 됐습니다. 중간에 손절만 했어도 200만 원 손실로 끝났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인간 심리의 함정입니다. 손실이 나면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고 수익이 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팔고요. 정확히 반대로 해야 하는데 감정이 이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선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분석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해요. 거기에 심리적 약점까지 더해지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쓰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전문가들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교훈이에요.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여윳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걸거나 꼭 필요한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돈으로 하면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두 번째, 증거금을 넉넉하게 넣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낮추라는 뜻이에요. 20배가 무섭다면 2배로 낮추면 됩니다.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파산할 확률도 낮아져요. 대박을 노리지 마세요. 대박의 반대편에는 쪽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손실 한도를 정해두고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더 버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왜 오르는지, 다른 변수는 없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다섯 번째, 소액으로 오래 연습하세요. 최소 단위로 반년 이상 해보면서 내가 이 시장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연습 기간에 계속 손실이 나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선물 거래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원래 선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치킨집 사장님처럼요. 진짜 닭이 필요한 사람, 진짜 기름이 필요한 항공사, 진짜 달러를 받아야 하는 수출 기업들이요. 이 사람들은 투기가 아니라 보험으로 선물을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꼽히는 분이 선물 거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량 살상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융시장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분이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국민연금이나 대형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선물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씁니다. 투기용으로는 거의 안 쓰고 위험을 줄이는 용도로만 활용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선물 거래는 원래 농부나 상인들이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만든 안전장치였습니다. 제대로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하지만 일반인이 돈 벌어보겠다고 덤비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이 수천만 원 빚이 되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이 시장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부디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